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은 73페이지예요. 73페이지 펴놓으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관해서 먼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개입 방법에도 여러 개 따르죠. 공영개발, 수용 방식이다, 초과 매수다, 토지 은행제도, 이 모두가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합시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사는 공기업이니까 공적주체 되겠죠? 공적주체가 개발한다는 얘기죠.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 개발은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해서 개발된 택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영 개발은 결국 어디에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원토지 소유부터 땅을 사들여야 되겠지요.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조그만 땅 가지고 있어서 알박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적체가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익을 추구할 목적인데 알박기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과감히 수용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적체가 개발한다. 공영 개발에 있어서 공영에서 토지 추구하는 가장 대표 방법이 뭡니까? 수용 방식이에요. 또는 매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원토지 소유부터 이 땅을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용한다는 이야기도 결국 사들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수요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 방식 이 자체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개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가 이 땅을 수용을 해서 택지로 개발합니다. 이러면서 인근의 지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지가에는 변동이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공적 주체의 개발로 인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랬더니 이제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가가 상승한 이 땅을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래서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라는 거. 보세요. 공적차 개발하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야.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다. 공적 주체의 개발로 인해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다면 이걸 뭘로 보겠다? 개발 이익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이익으로 보고 이것은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면 이래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럼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고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에 기여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것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개발이익 환수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인데 이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처럼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한다. 그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공사가 택지로 개발한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개발이익이
발생할 어떤 이익상까지 한꺼번에 다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사들여. 그럼 결국 개발하고자 하는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사들인다 되어 있죠. 이걸 가리켰을 때 우리가 초과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초과 매수도 더 많은 땅을 사들이니까 결국 공적체가 토지시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자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된다. 그래서 이도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공적체가 공사가 좀 더 많은 땅을 사들였어요. 사들여서 사실 이 땅을 어때? 택지로 개발하겠죠? 그럼 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지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이 발생했겠지요. 자, 이때 지가가 상승한 채로 공사가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개발력은 누구에게? 공사에게 귀속됐잖아요. 이걸 사회적으로 적정에 배분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력 환수하는 방법이 된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이제 초과 매수 일도에서 개발력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은행제도라는 것은 이제 공적체가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주체가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 매입한 토지를 비축시켜 놓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비춘 토지를 풀어버리겠다. 이게 토지은행제도예요. 그럼 보세요. 대량으로 매입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수요자. 다음 비춘 토지를 풀어버리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공급자. 그래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도 결국 어디에 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다. 우리 지난 시험도 물어봤죠. 자,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던 토지은행제도 도입했을 때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사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더라.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한정된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가 상승하겠죠? 지가가 상승할 때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에서 지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용지가 필요하면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에서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 선도하겠다, 개발력 환수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목적이지만 토지은행제도 1도입에서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두 가지예요. 지가의 안정, 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으로서 공사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이다. 초과 매수, 토지은행제다. 이들 모두가 직접 개입이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부과다. 이들은 다 됩니까?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잘 구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3번 챕터는 토지정책의 수단이다. 여기도 별표가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출제비도 높은 부분이에요. 자, 저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선 지역지구제 이야기 드렸지요. 지역지구제다. 다음은 공영개발. 자,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다음은 개발력 환수제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다 뭡니까? 토지정책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죠? 이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결국 3번 챕터. 토지정책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정책 수단이 뭡니까?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겠죠? 정책 수단 이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들이 사실은 정책 수단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양월의 1번 시간 용도 지역지구제가 나와 있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 했지만 지역지구제다. 이건 뭡니까? 토지 이용을
토지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역지구제도는 토지 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 결국 법률로서 행정적 수단으로서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래서 하세요. 부의 외벽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의 외벽과가 나타났을 때 사적 시장의 힘에 의해서 부의 외벽과를 해결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사적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입한다. 개입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 이 같은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2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적 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 되는 게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지역지구제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뭡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국토계획법 이렇게 약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어때 제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는 법령이 있어요. 이 법령이 된다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용도 지역은 크게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첫 글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2가지는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구분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 이때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해 정합니까? 주, 상, 공, 녹이다라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생, 개, 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2차국 공부하시니까 공법 시간에 나온 내용이죠. 2차국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1차만 또 공부하는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 이미 다 출제된 겁니다. 이름은 학교에서도 다 출제한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법선의 암기법 따라가세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관리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생, 계, 보다 이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계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 계획, 보존,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도시역만큼은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에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주거지역만 주로 물어봅니다. 세분된 내용은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이 자체는 어떻게 세분됩니까? 내 친구 이름이죠. 내 친구 이름이 전일준이에요. 전일준 이렇게 세분이 된다는 거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1종, 2종으로 나뉘는 거지요. 1종, 2종 둘로 나뉘니까 1종은 뭐가 됩니까? 단독 주택 중심이고 2종은 뭡니까? 공동택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있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이 전용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걸 구분하셨는데 전용 주거지역이다 일단 반드시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용은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고요. 일반은 뭡니까?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갑니다.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간다서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전용,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만의 암기법으로 첫 글자서 이렇게 가세요. 전, 양,
전량 1편. 전량 1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량을 위한 1편 난심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전량 1편이다. 그래서 이제 양원 이 말은 전량 전용. 편량 말은 1편 일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험이죠. 27회 시험이에요. 27회 시험에 학교는 이 과목에서 어때? 이제 지문에 이종 전용 주거적이다. 이걸 쭉 설명해 놓으면서 그런 것도 이종 일반 주거적이란다. 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구분이 되셨는 학교는 이 과목에서 구분이 되셨는 이야기예요. 자, 양호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전용. 다음 편리한 이 말이 들어가면 뭡니까? 일반 주거적이다 생각하시면서 자, 전용은 일종, 이종이다. 둘러니까 일종은 단독, 이종은 어때? 공동주택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중심의 양원 이 말이면 뭡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이 말이 나오면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 말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지요. 중층 주택 중심이다. 편리한 이 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이 과목에서 현재할 때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호회 5번 내용이에요. 동호회 5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하나의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대지에 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 참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역은 어때? 중복 지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에서 지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다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도 어때? 중복에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호회 5번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걸 2번입니다. 자, 지구제도의 목적이다 소개인데, 자, 이미 우리 학습 다 한 내용이에요. 자, 지구제는 근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정책 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목적 이 자체가 결국 지역지구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역지구는 뭡니까?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때따라서 예방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어때?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동호회 1번에 나와 있죠.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벽과를 자,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의 외벽과를 예방하고 제거나 감소시키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호회 2번, 3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처럼 부의 외벽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의 외벽과 이 자체는 시장 18초라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의 외벽과 이어서 자원 배분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즉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의 외벽과를 지역지구제 이런 걸 통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야. 감소시키면 자원 배분을 보다도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완화시켜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런 목적으로 지정되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호회 2번 이제 어울리는 토종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벽과를 제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호회 3번 토지 이용에 있어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 다음 조금 아래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토지 적성평가 제도다 소개인데 간단히 살펴봅시다. 동호회 1번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에 따라 개발 적성, 보존 적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에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동호회 2번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합리적으로 조정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도 이걸 또 물어본 겁니다. 보세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토지 적성평가제도입니까? 개발릭 환수제도입니까? 토지 적성평가제도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보충원서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관련해서 용어를 몇 가지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공법 시간에 또 잘 배우셨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자, 일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뭐라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란다.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지문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란다.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토지용을 합리화한다.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용어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는 이야기. 결국 행위 제한을 가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자, 뭐 때문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서로 중복되지 않냐고 나와 있지요. 결국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냐게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적이 바로 뭡니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지난 시험도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문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 같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용도 지구가 되겠지요. 다음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용도 구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점만 간단히 이해하시고, 학교는 이거에서 아직까지 우리 용도 지역 이것만 주로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양과로 2번입니다. 양과로 2번 뭡니까? 공영개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영개발은 이제 직접 개발하면 하나 되겠죠? 공적 취한 개발이 되겠다.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었죠. 왜? 공적 취해서 개발하니까 규모 크겠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용되었다 생각하시고,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일이 있죠. 시장에만 맡겨서 해야 되면 굳이 공적체가 개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공적체가 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3번은 우리 설명드렸죠. 공영 개발에 있어서 공적체가 개발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뭡니까? 수용 방식이다. 그죠? 수용 방식. 여기는 몇 가지 또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 사이의 갈등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피수용자다. 그래서 뭡니까? 원토지 소유자죠. 이 사람은 한편에 어때?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굴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로써 재정치를 효율적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설명했던 개발릭 환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1번 봅시다.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에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뭐라 합니까? 개발이익이란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바로 뭡니까? 개발릭 환수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 노력 관계없이 지가 상사의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는 국가는 그 이익, 즉 개발 이익을 어때? 환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국가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담금을 부과시킨 것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부담금을 부과시킨 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 4번. 자, 이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 여기 어떤 이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토지 발생은 개발이익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동그라 5번. 자,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간정에 기하여 토지의 효율성 및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제고시킨 데 목적이다. 제고는 뭡니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높인다. 우리 여기 설명드렸죠. 자, 이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고자 한다. 다음,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에 기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을 사봅시다. 양을 사보는 우리 예전에 설명했던 토지 은행제도, 이와 관련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사업들을 원활하게 주의한 공적 개입상이다. 토지 비축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은행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하나가 뭡니까? 바로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고, 다음은 토지 은행제도는 뭡니까? 역시 직접 개입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선 시연. 자, 이처럼 토지 은행제도와 있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뭡니까? 공공토지에 비축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여기 비축 이 말이라면 이건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지가 연정,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적시 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지요.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개발력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충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제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 여기 나온 용어 몇 가지를 넣어드렸어요. 특히 동그라미 8번 한번 보세요. 8번 보시면 비축토지라는 게 있어요. 토지. 자, 누굽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은행사업 취득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결국 비축토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하는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걸 지난 시간에 또 말 바꾸게 한 내용이에요. 자, 비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은행제도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 드렸죠? 됐습니다. 이런 이해하시고 하단에 평가를 2번 보세요. 평가를 주신 토지은행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은행제도 일 통해서 장래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게 저렴한 수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자, 동그라미 2번.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를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도시군 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수용 방식이다. 자, 이건 뭡니까? 원토지 소유로부터 땅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죠. 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에서도 당연히 원토지 소유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둘 다 원토지 소유로부터 땅을 사들인 건데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과감히 수용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 은행에서 사실은 원토지로부터 수용해서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원토지사가 나 땅 팔겠습니다. 이것은 양도 의사 표시를 전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토지 은행제도는 원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수용 방식보다 원토지사의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는 클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봅시다. 토지 은행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토지 은행제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적다라는 거지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시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 이때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 은행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가의 미개발 토지도 대량으로 매입하니까 초기에 매입 비용이 어때? 많이 들겠지요. 그럼 초기에 매입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매입한 토지를 어때? 비축시켜 오겠죠. 그럼 비축하는 동안 어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다섯 번째로 토지 공개념 제도다.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다라는 거. 그럼 뭐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할 것인가? 먼저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더라서 한정된 자원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는 부증성 특성이 있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자, 이런 점에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었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 공개념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권을 강조할까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할까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절대적 자유권에서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식 처분하겠다. 이런 관점이고, 상대적 자유권에서는 비록 내 땅이랄지라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식 처분하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권을 강조합니까? 상대 자유권을 강조합니까? 상대적 자유권에 따라서 민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식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지소유권은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상대권이다. 그래서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재 내용을 읽어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다음, 그 아래 보충서 박스를 보세요. 보충서 박스 보시면 택지 소유사는 법률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이는 구체로 내용 볼 필요 없어요. 택지 소유사는 법률이다. 맨 아래줄 밑으로 왔죠? 폐지된 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 연도에는 위헌 판결도 받았지만 폐지된 법률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서 틀린 것은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런 문제면 반드시 보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보기에 하나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택지 소유 상한이다. 땡땡. 이는 택지 소유 상환은 법률. 이렇게 보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택지 소유 사는 법률은 지금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잖아요. 그럼 택지 소유 상한이다. 이 자체가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이게 답이란 이야기예요. 답이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택지 소유 사는 법률이다. 이는 뭡니까? 현재 폐지된 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폐지된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토지정책 수단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2절 토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가 됐죠.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역시 주택 문제부터 접근이 되겠죠. 주택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양적 주택 문제로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흔히 물리적 주택 문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질적 주택 문제라서는 주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더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는 건 뭐 됩니까? 바로 소득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낮아서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 어때? 부담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질적 주택 문제다. 그래서 질적 주택 문제는 흔히 어때? 경제적 주택 문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양적 주택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양적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질적 주택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것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주택 정책이다라는 거죠. 주택 정책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결국 뭡니까? 주택 문제 해결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목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축약을 해드렸어요. 먼저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이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책 목표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죠. 왜? 양적 주택을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다음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자.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들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택 정책의 목표도요. 달성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의 저항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다한 재정 부담도 문제될 수 있겠죠. 대책의 일관성 결여 이도 문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로 달성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봅시다.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주거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거기본법 예를 들면 최저 주거 기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정부는 어때? 정부는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양보랩은 주택적 유형 및 내용이다. 크게 중요성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책의 의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챕터부터가 바로 이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그럼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수단도 여러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대주택정책 그리고 분양주택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표정들이 아주 밝아졌어요. 조금 일찍 끝났다 이야기죠? 예. 다음 주에 여러분께 임대주택정책 수단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수요일이죠. 6월 6일 그래서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니까 다음 주는 주야 합반합니다. 주야 합반에서 오전 수업만 진행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에 꼭 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내용도 평행은 되지만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꼭 반복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요약집 최소한 몇 번 읽어보자. 네, 2번, 3번 읽어보자 그랬죠? 우리 프린트물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기출문제집 관련된 문제도 꼭 좀 한번 풀어보자 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